빚을 갚으러 간 미용사가 뜻밖의 장소에서 마주한 건 놀라운 진실이었습니다. 35살 최은정. 그녀는 단순히 2천만 원을 갚으러 갔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대저택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죠. 당신, 혹시 고아원에서 자랐나요? 80대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시작된 믿기 어려운 사건. 사기꾼이라는 누명을 쓰고 온 동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된 은정.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지금 댓글로 어느 도시에서 뭘 하면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대전 중구의 오래된 주택가는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낡은 간판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아스팔트는 군데군데 패여 있었고 전봇대에는 온갖 전단지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동네 한 모퉁이에 자리한 작은 미용실에서 최은정이 마지막 손님의 머리를 정성스럽게 말리고 있었어요. 올해 35인 은정은 이 동네에서 10년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털을 잡았을 때만 해도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자신만의 공간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했거든요. 미용 기술을 배우느라 밤낮 없이 노력했던 시절, 언젠가는 큰 미용실을 운영하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동네 미용실 경쟁은 치열했고 경기 불황이 겹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은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성스럽게 머리를 손질해주고 손님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사장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네, 고생하셨어요. 조심히 가세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은정은 거울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탓에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고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피로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무엇보다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건 미용실 확장을 위해 지인에게 빌린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이 목에 걸린 멍에처럼 무거웠어요. 미용실을 확장하면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고 수익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모든 계획이 틀어졌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시간이 단축됐고 사람들은 외출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동네의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까지 들어서면서 기존 단골 손님들마저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매출이 예상보다 훨씬 부진했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6개월 안에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적자가 누적되면서 운영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원래 약속했던 상환 날짜는 벌써 2달이나 지나버렸죠. 은정은 서랍을 열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생각보다 훨씬 적었어요. 당장 이번 달 임대료와 전기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빚을 진 이상 책임을 져야 했어요. 신용을 잃으면 더 이상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자 은정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채권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사장님. 은정 씨,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오늘 시간 좀 있으세요? 아, 네. 그런데 돈 준비가 아직?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직접 만나서 정산하자고 하시거든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받은 주소를 확인하자 은정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생각보다 꽤 외진 곳이었어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그래도 직접 만나서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드리면 조금은 이해해 주시겠죠. 은정은 서랍에서 현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나마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적은 금액이라도 성의는 보여야 했습니다. 가방에 돈을 넣고 거울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미용실 문을 잠갔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 은정은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말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이해해 줄지,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진정성이 전해질지 고민했어요. 첫 번째 버스에 올라타면서도 긴장감은 계속됐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은정은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봤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남에게 피해주는 걸 가장 싫어했는데 이렇게 빚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민폐를 끼치게 된 게 무엇보다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점만큼은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2번째 버스로 갈아탄 뒤 도착한 곳은 뜻밖에도 고급 주택가였어요. 오래된 대저택들이 넓은 마당과 함께 자리하고 있었고 골목길조차 아스팔트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은정은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여기가 맞나? 대문 앞에 서자 은정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웅장한 집이었어요. 높은 철문 너머로 보이는 마당은 일반 가정집보다 몇 배는 넓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관리 상태는 그리 좋지 않았어요. 마당 한쪽에는 낡은 벤치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곳곳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잡초 사이사이로 값비싼 석조 장식품들이 눈에 띄었어요. 정원등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었고 현관 앞 계단도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상당한 부자였겠구나 싶었습니다. 이런 큰 집에서 사시는 분께 빚을 졌다니 괜스레 더 위축됐어요. 은정은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아, 오셨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들어오세요.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자 은정은 조심스럽게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대문에서 현관까지의 거리만 해도 꽤 멀었어요.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정원 곳곳에 오래된 나무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연못까지 있었습니다. 분명히 전성기에는 아름다운 정원이었을 텐데 지금은 관리 부족으로 다소 쓸쓸한 분위기였어요. 현관 앞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80대 중반으로 보이는 노인이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벌어진 체격이었지만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어딘지 쓸쓸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한때 건설업계에서 이름을 날렸을 것 같은 카리스마가 남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노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온화했어요. 은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실내는 외관에 비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복도 양쪽으로 걸린 그림들도 상당히 값져 보였고 바닥의 마루도 고급 원목이었습니다. 응접실로 안내받은 은정은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여러 장 걸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시절의 노인과 가족들이 함께 찍은 것들이었어요. 장식장에는 각종 트로피와 상장들이 진열돼 있었고 우수건설업체 표창, 지역사회 공헌상 같은 문구들이 보였습니다. 건설업으로 크게 성공했다는 말이 실감났어요. 한쪽 벽면에는 큰 책장이 있었는데 주로 건설 관련 전문 서적들과 경영 서적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노인이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상당한 지식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응접용 테이블도 견고한 원목으로 만들어진 고급품이었고 소파 역시 가죽 재질의 명품 같아 보였습니다. 노인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봉투가 꽤 두꺼워 보여서 여러 가지 서류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먼저 신분증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확인차 그러니까 양해해 주세요. 아, 네. 당연하죠. 은정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노인이 신분증을 받아들고 유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오래 보고 있어서 은정은 가방에서 돈 봉투를 꺼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신분증을 보더니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신분증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는 은정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가리켰어요. 가장 큰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남녀와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아이는 5살 정도로 보였고 밝게 웃고 있었어요. 노인의 시선이 사진과 은정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매우 진지한 표정이 됐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대한 발견을 한 것처럼 보였어요. 혹시 왼쪽 팔에 흉터가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릴 때 넘어져서 생긴 흉터가 왼팔에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처음 만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아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 있긴 한데. 그게 왜요? 어떻게 아세요? 노인이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은정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간절한 눈빛으로 팔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은정은 영문을 모른 채 소매를 천천히 걷어 올렸죠. 왼팔 안쪽에 있는 길쭉한 흉터가 드러나자 노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80대 노인이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에 은정도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은정은 완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빚 갚으러 온 자리에서 갑자기 웬 눈물이었죠. 노인의 반응이 너무 극적이어서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 혹시 고아원에서 자라지 않았나요?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은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과거를 모르는 타인이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요? 30년 전에 유괴당한 우리 외손녀와 모든 게 똑같습니다. 얼굴 생김새도 흉터 위치도 심지어 나이까지. 노인의 말에 은정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지만 노인의 진심 어린 눈빛과 눈물이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신도 어릴 때부터 궁금해했던 출생의 비밀과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노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은정에게 건넸어요. 병원 출생기록 사본이었습니다. 보세요. 여기 적힌 생년월일이 당신과 일치하지 않나요? 은정은 서류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생년월일과 완전히 일치했어요. 출생병원 이름도 적혀 있었고 몸무게와 신장 등 신체 정보도 기록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연의 일치가 과연 가능할까요? 이상해요. 이런 우연이 있을 리가. 우연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혜진이가 맞아요. 바로 그때 거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과 40대 초반의 남성 2명이 들어왔어요. 둘 다 표정이 심각했고 뭔가 급한 일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아버지, 누구예요? 밖에서 목소리가 들리길래.
얘는 우리 혜진이야. 드디어 찾았어. 후처로 보이는 여성이 은정을 위아래로 차가운 시선으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매우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또 시작이군요. 아버지, 혜진이는 30년 전에 죽었다고 하셨잖아요. 죽은 게 아니야. 살아 있었던 거라고.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났잖아. 어디서 나타난 사기꾼이 아버지의 치매를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닙니까? 후처의 아들로 보이는 남성이 은정을 적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상황이 급작스럽게 험악한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거실 분위기가 급격히 냉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후처 가족들은 은정을 완전히 의심스러운 인물로 바라보며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어요. 특히 후처는 팔짱을 끼고 은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치매 증세가 심해지신 걸 누군가 알고서 이렇게 접근한 거 아닙니까? 후처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따졌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돈 갚으러 온 거라고요. 은정은 억울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상대방들은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돈 갚으러 왔다고요? 그럼 더더욱 수상하네요. 어떻게 우연히 돈 갚으러 온 사람이 혜진이와 똑같겠어요? 후처의 큰아들이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의심과 경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은정은 답답했습니다. 자신도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진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단순히 빚을 갚으러 왔을 뿐인데 갑자기 실종된 가족 이야기가 나오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증명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돈 갚으러 와서는 혜진이 행세를 하는 거예요? 행세가 아니라고요. 저도 이 상황이 이상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합시다. 노인 상대로 사기 치려다 걸린 거죠. 후처의 둘째 아들이 핸드폰을 꺼내들며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그때 노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만 해. 성급하게 결론 내지 말고 제대로 확인해 보자고. 노인은 방 안쪽으로 사라졌다가 상당히 무거워 보이는 큰 상자 하나를 힘들게 들고 나왔습니다. 상자는 밀봉 테이프로 여러 겹 꽁꽁 감싸여 있었고 겉면에는 혜진이 물품이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이걸 보고 나서 판단하자고. 노인이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랜 시간 밀폐되어 있었던 특유의 먼지 냄새가 올라왔어요.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건 작은 유치 몇 개였어요. 투명한 작은 통에 담겨 있었고 라벨에는 혜진이 유치 -5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혈액 샘플이 든 작은 병이 있었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정식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또 다른 봉투에서는 손바닥 도장이 찍힌 종이가 나왔습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손바닥 자국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고 날짜와 함께 박혜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발가락 지문까지 채취해서 보관한 자료도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혜진이가 유괴당하기 직전에 미리 준비해 둔 거야. 만약을 대비해서 병원에서 정식으로 채취한 것들이라고. 노인의 설명에 후처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런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물증이 나타날 줄은 예상치 못했던 거였죠. 상자 안에는 또 다른 자료들도 있었어요. 당시 병원에서 발급받은 정식 진단서, 혈액형 검사 결과지, 심지어 DNA 감식용 시료까지 체계적으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에는 공식 병원 도장이 찍혀 있었고 담당 의사의 서명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런 걸 왜 미리? 후처의 첫째 아들이 당황한 기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혜진이 아버지가 건축가였는데
당시 작업 현장에서 사고 위험이 많았거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둔 거야. 노인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노인이 은정을 향해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 자료들로 검사를 해보면 확실해질 거야. 혈액형 검사부터 시작해서 유전자 분석까지 모든 게 가능해. 아버지, 설마 정말로. 후처의 둘째 아들도 이제는 확신에 찬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예상치 못한 물증들이 계속 나타나자 당황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DNA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래야 모든 의혹이 완전히 풀리죠. 후처가 여전히 날카로운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아마도 은정이 거절하거나 피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은정도 이제는 궁금해졌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는 고아원에서조차 명확한 정보를 주지 못했거든요. 보호자 미상 발견 경위 불명이라고만 했을 뿐이었어요. 좋아요. 저도 확실히 알고 싶어요. 정말로 받겠다는 거예요? 후처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대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를 사기꾼 취급하지는 마세요. 은정의 당당한 태도에 후처 가족들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급하게 계산하는 듯한 표정들이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사기 미수로 경찰에 고발할 거예요. 상관없어요. 은정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어차피 진실이 밝혀지는 게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노인이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드디어 확실히 할 수 있겠구나.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할아버지. 하지만 노인의 눈에서는 이미 확신이 보였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외손녀를 찾았다는 믿음으로 가득했죠. 한편 후처 가족들의 머릿속에서는 벌써 상속 문제에 대한 걱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만약 은정이 정말로 혈족으로 판명된다면 재산 분할에서 자신들의 몫이 상당히 줄어들 테니까요. 어쨌든 공정성을 위해서 경찰 입회 하에서 공식적으로 검사받으셔야 해요.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은정은 더 이상 단순한 채무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집안의 운명과 재산 분할을 좌우할 수도 있는 핵심 인물로 부상한 거였어요. 상황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후처 가족들의 견제와 감시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후처의 첫째 아들인 박태준이 은정의 뒷조사를 주도했어요. 그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현재 아버지의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계산적이고 치밀한 성격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여자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봐야겠어요. 그래야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아야 대처할 수 있으니까. 후처 김순희는 결혼 전부터 노인의 재산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두 아들이 훗날 상속받을 몫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죠. 이들은 은정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 운영 현황은 물론이고 개인 신용정보, 과거 거주지, 인맥관계까지 조사했어요. 심지어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며칠 뒤 태준이 들고 온 자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A사 용지 여러 장에 걸쳐 은정의 경제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봐요, 어머니. 카드 연체 기록이 이렇게 많아요. 거의 매월 연체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역시나 돈 때문에 작정하고 접근한 게 분명하네. 김순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은정은 지난 3년간 카드 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횟수가 20번이 넘었고 심지어 개인회생 신청을 진지하게 검토한 적도 있었어요. 미용실 매출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경고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미용실 상황도 심각해요.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망해가고 있다고 해요. 그럼 더더욱 의심스럽지.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부자 집안에 나타났다? 태준의 둘째 형 박태민도 의심을 더했어요. 그는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형보다는 조용하지만 역시 상속 문제에는 민감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동네 곳곳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했어요.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점점 과장되고 왜곡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빚 많은 미용사가 부자 할아버지 속인다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조직적인 사기 집단이 노인 타겟으로 활동한다는 식으로까지 번졌어요. 아니,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 양심이 있어야지. 맞아. 나이 드신 분들 속이는 건 정말 악질이야. 은정의 미용실에 오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도 은정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수군거리는 시선들과 속삭이는 대화들이 은정을 짓눌렀습니다. 사장님, 요즘 소문이 많은데 괜찮으세요? 몇 안 되는 남은 단골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모두 오해예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사람들 말이 정말 많거든요. 결국 미용실 매출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원래도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하루에 손님이 한두 명 오면 다행일 정도였고 어떤 날은 아예 손님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면 노인 박종환은 끝까지 은정을 감싸고 보호했어요. 후처 가족들의 반발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소문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진실은 곧 밝혀질 테니까.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쟤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시끄러워져서. 무슨 소리야? 30년 만에 찾은 소중한 가족인데. 노인은 은정에게 생활비까지 보태주려고 했지만 은정은 완곡히 거절했어요. 이미 충분히 민폐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은정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고아원 시절의 기록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래된 자료들을 수집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당시 고아원은 이미 폐쇄됐고 관련 서류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노력 끝에 중요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보호자 미상으로 기재된 입소 기록, 당시 담당했던 선생님들의 증언서, 건강검진 기록 등이었습니다. 특히 입소 당시의 신체 검사 기록에는 왼팔 흉터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그러나 후처 가족들은 이런 자료들마저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이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그래, 담당 선생님들도 돈으로 매수했을 수 있고. 태주는 끝까지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에게는 이미 상속 문제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역사회의 여론도 완전히 갈라졌어요. 연령대와 성향에 따라 반응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정말 가족이라면 좋은 일 아닌가? 왜 그렇게 의심만 해? 나이 든 어르신들은 비교적 온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아니야, 요즘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딨어? 분명히 돈 노리고 접근한 거야. 반면 중년층들은 대체로 의심스럽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은정은 매일 불안과 기대 사이를 오가며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미용실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면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다면 정말 자신에게 가족이 생기는 건가? 반대로 음성이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소동이 무의미해지는 건가?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노인의 마음이었어요. 30년간 기다려온 희망이 산산조각 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실망감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어요. DNA 검사 결과 발표일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단순한 과학적 검사가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의 인생과 운명이 걸린 중대한 심판대였죠. 드디어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 발표일이었어요. 노인의 집 거실에는 관련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은정과 노인, 후처 가족들, 그리고 공정성을 위해 경찰관 1명과 법의학 전문의까지 참석했어요. 거실의 분위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긴장돼 있었습니다. 평소 넓고 편안하게 느껴졌던 공간이 오늘만큼은 법정처럼 엄숙하고 무거워 보였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마저도 이 순간을 지켜보는 증인들 같았습니다. 법의학 전문의가 정중한 자세로 봉인된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식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여러 겹이 보안 스티커로 밀봉되어 있었어요. 지금부터 의뢰하신 DNA 검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의의 차분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반을 떨어뜨리는 소리도 들릴 수 있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에 집중됐습니다. 은정의 심장은 마치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목구멍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노인은 두 손을 꼭 쥐고 간절한 눈빛으로 전문의를 바라보고 있었고 후처 가족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전문의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고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A사 용지 여러 장으로 구성된 정식 보고서였어요. 첫 페이지에는 검사 방법과 절차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종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은정 씨와 박종환 씨 간의 친족 관계를 DNA 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전문의가 잠시 말을 멈추고 모든 사람의 얼굴을 한 번씩 둘러봤어요. 그리고는 명확하고 또렷한 발음으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외조부와 외손녀 관계일 확률이 99.9%입니다. 그 순간 거실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몇 초간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후처 가족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노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재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99.9% 확률로 외조부와 외손녀가 맞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전문의가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줬어요. 노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은정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두 팔로 은정을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어요. 80대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우는 모습에 경찰관마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혜진아, 우리 혜진이가 맞구나. 할아버지가 정말 많이 기다렸어. 할아버지. 은정은 기쁨보다는 묘한 허탈감이 먼저 밀려왔어요. 35년간 몰랐던 자신의 정체성이 이렇게 갑자기 드러나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처 가족들의 반발은 오히려 더 거세졌어요. 과학적 증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요. 30년 만에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다니. 김순이가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검사 결과는 결과고 동기가 수상하잖아요.
태준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제는 혈연 관계 자체보다는 상속 문제가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어요. 은정이 두 손을 앞으로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상속 같은 거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가족이라는 게 확인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 말을 누가 믿겠어요? 이렇게 큰 재산이 있는데. 정말이에요. 저는 그런 걸 바라고 온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후처 가족들은 은정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교활한 작전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노인이 단호한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돈 이야기는 그만해. 지금은 가족을 되찾은 기쁨을 나눠야 할 때야. 아버지,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현실? 내가 30년간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게 현실이야. 재산보다 훨씬 소중한 거라고. 노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재산 문제보다는 혈연의 소중함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은정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자신의 처지를 실감했어요. 더 이상 단순한 채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의 정식 구성원이자 재산 상속과 관련된 중요한 인물이 된 거였죠. 저는 정말로 상속 같은 건 원하지 않아요. 그냥 할아버지와 가족으로 지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해요. 하지만 후처 가족들의 의심과 견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는 수십억 원대의 재산이 걸린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갈등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가족 재회가 아니라 거대한 재산 분쟁의 서막이 오른 거였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온 지 사흘 만에 후처 가족들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태준이 서울의 대형 로펌에서 상속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고 상속권 제한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어요. 소장에는 은정의 경제적 동기와 의도적 접근 가능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30년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난 신원 미상의 여성에게 상속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사의 주장은 명확했어요. 혈연 관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공백 기간과 갑작스러운 등장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었죠. 소송장에는 은정의 경제 상황이 적나라하게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미용실의 부실한 경영 상태, 연체된 카드 대금, 개인회생 검토 이력 등이 모두 나열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그녀가 빚을 갚으러 온 것도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반대로 노인 박종환은 즉시 은정의 가족관계 등록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후처 가족의 소송에 맞대응하기로 결정했어요. 혈연 관계가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상황에서 경제적 동기를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합니다. 노인 측 변호사의 반박도 논리적이었어요. DNA 검사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이며 개인의 경제 상황은 혈연 관계와 무관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은정의 과거가 다시 한번 철저히 해부됐어요. 이번에는 법정이라는 공식적인 장소에서 변호사들과 판사 앞에서 그녀의 모든 행적이 공개됐습니다. 피고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후처 측 변호사가 법정에서 공격적으로 주장했어요. 그들은 은정이 노인의 외손녀인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녀의 등장 자체가 계획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30년간 연락을 두절한 상태에서 재산 상속 시기에 맞춰 나타난 것도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은정을 옹호하는 증인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나선 것은 그녀가 어릴 때 자랐던 고아원의 원장님이었습니다. 은정이는 어릴 때부터 매우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돌봐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솔선해서 도왔어요. 70대의 원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성인이 되어 사기를 칠 리는 절대 없어요. 오히려 남에게 피해 주는 걸 가장 싫어하는 성격이었거든요. 미용실 단골 손님들도 한둘씩 법정에 나와 증언했어요. 소문으로 인해 발길을 끊었던 사람들까지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타났습니다. 은정 씨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절대 손님을 속이거나 바가지를 씌운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손님이 있으면 서비스를 더 해주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사기를 칠 리 없어요. 증언이 이어지면서 은정의 진짜 인품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법원 분위기도 점점 그녀에게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증언은 고아원에서 은정과 함께 자란 동생 뻘 되는 여성이 했습니다. 언니는 항상 자신의 출생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부모님이 누구인지, 왜 고아원에 오게 됐는지 알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 언니가 갑자기 가족을 찾게 된 걸 보고 정말 기뻤어요. 언니만큼 가족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은 없거든요. 이 증언은 은정이 계획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 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줬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후처 가족들의 주장에도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가 추측에 근거한 것들이었고 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과도하게 부각시킨 측면도 있었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사기 의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후처 측 변호사에게 지적했어요. 더욱이 피고는 자신이 빚을 갚으러 왔다고 명확히 밝혔고 상속에 대한 관심도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노인이 직접 증언대에 선 때였어요. 80대 중반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오는 모습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30년간 외손녀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했어요. 사립탐정도 고용해보고 전국의 고아원도 다 찾아다녔어요. 혹시나 해서 DNA 샘플까지 미리 준비해뒀고요. 그런데 하늘이 도왔는지 혜진이가 스스로 우리 집을 찾아온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어요?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노인의 간절한 증언에 법정 안 여러 사람들이 눈물을 훔쳤어요. 판사도 감동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낭독 날에는 언론사 기자들까지 몰려와 법정이 북적였어요. 이미 이 사건은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었거든요. 주문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시작했어요. 혈연관계가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이상 최은정과 박종환 간의 가족관계 등록을 인정합니다. 첫 번째 주문에서 은정이 승소했어요.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속권 제한 요구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후처 가족들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였거든요. 다만 피고 박종환의 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정 후견인 제도 적용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주문은 양쪽 모두에게 어느 정도 수용할 만한 내용이었어요. 노인의 재산이 후처 가족들에 의해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재판 과정에서 일부 드러났거든요. 판결이 내려지자 노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30년 만에 정의가 실현됐다는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이제야 정말로 당당한 가족이 됐구나. 은정도 드디어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사기꾼이라는 오해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식으로 가족의 일원이 된 거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태준이 은정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에는 분노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이겼지만 이게 끝이 아닐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아버지 연세가 많으시니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차갑게 말을 던지고 태주는 어머니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더 이상 그들의 위협이 두렵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정의가 승리했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노인이 은정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야.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오랜 세월 묻혀있던 진실이 드디어 완전히 햇빛을 보게 됐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은정의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 보였어요. 분노와 의심에서 시작된 이 모든 일이 마침내 정의롭고 감동적인 결말을 맞이한 거였습니다. 법정 승리 이후 한 달이 지나자 은정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미용실 분위기였어요. 그동안 소문으로 인해 발길을 끊었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사과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들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소문만 듣고 오해했네요. 괜찮아요. 이해할 만했어요. 은정은 진심으로 그들을 용서했어요. 사람들이 의심했던 것도 어느 정도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역 주민들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동정과 의심 대신 존경과 부러움의 눈빛으로 은정을 바라봤어요. 30년 만에 가족을 찾은 기적적인 이야기가 지역 신문과 방송에도 소개되면서 은정은 일약 동네의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은정 씨 진짜 대단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견뎠잖아. 새로운 손님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멀리서도 은정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고, 특히 같은 처지의 고아 출신들이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위로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저도 희망을 갖게 됐어요.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기적이 일어나는군요. 무엇보다 노인 박종환이 매일 미용실을 찾아오는 게 은정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머리를 손질받는다는 핑계였지만 실제로는 30년 만에 되찾은 외손녀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서였습니다. 할아버지, 어제도 오셨는데 또 오셨어요? 머리가 자꾸 자라네. 나이가 들어도 머리만큼은 젊은이 못지않아. 거짓말하세요. 그냥 저보러 오신 거죠? 그런가? 하하. 노인은 미용실 구석에 마련된 특별한 의자에 앉아 은정이 일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어요. 손님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는 외손녀의 모습이 무엇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은정도 생전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느끼고 있었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아끼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새롭게 깨달았어요. 할아버지, 오늘 저녁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혜진이가 해주는 건 뭐든 맛있어. 그럼 오늘은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저녁을 함께 준비하고 먹으면서 노인은 은정에게 어릴 때 이야기와 가족사를 자세히 들려줬어요. 그동안 몰랐던 자신의 뿌리를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혜진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서울대 건축과를 나와서
젊은 나이에 이미 유명한 건축가였지. 그랬구나. 그럼 저도 아버지 닮아서 손재주가 있는 건가? 그럼 미용 기술이 그렇게 뛰어난 걸 보니 확실히 아버지 피가 흐르고 있어.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착하고 예쁜 사람이었어. 혜진이가 그대로 닮았지. 이런 대화를 통해 은정은 조금씩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35년간 뿌리 없는 나무처럼 살아왔는데 이제야 자신이 어떤 땅에서 나온 사람인지 알게 된 거였습니다. 후처 가족들은 폐소 이후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큰 집에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노인과의 관계도 사실상 단절됐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자신이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거라고 이해했거든요. 할아버지, 자식들과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도 괜찮으세요? 괜찮아. 진짜 가족을 찾았는데 뭐가 아쉽겠어. 그래도 오랫동안 함께 지내셨잖아요. 가족은 혈연이 우선이야. 그들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미용실 매출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돌아온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고객들까지 늘어나면서 확장을 고려할 정도가 됐어요. 그동안 쌓였던 빚도 차근차근 갚아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혜진이 실력이 뛰어나니까 그런 거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와서 응원해 주시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은정의 마음에 찾아온 평안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35년간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 떠돌이처럼 살아왔는데 이제는 확실한 뿌리와 정체성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할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는 일상이 꿈만 같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고마긴 뭘. 내가 더 고맙지. 혹시 이게 다 꿈은 아니죠? 꿈이 아니야. 우리 혜진이가 진짜로 돌아온 거야. 두 사람의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아가면서 과거의 아픔들도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어요. 은정에게는 가족의 사랑이, 노인에게는 잃어버린 희망이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은정의 새로운 삶이 완전히 자리 잡은 지 1년이 흘렀습니다. 미용실은 이제 단순한 헤어샵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의 소통 공간이자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어요. 벽면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이 따뜻하게 걸려 있었고 손님들이 가져다 준 화분들로 실내가 더욱 아늑해 보였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은정이 노인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뭔데, 우리 혜진아?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한테 무료로 머리를 잘라주는 봉사를 해보려고요. 노인의 눈이 반짝였어요. 외손녀의 착한 마음씨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네. 할아버지도 함께 도울게. 정말요? 그럼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된 봉사활동은 곧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은정은 지역 청소년 센터나 복지관을 찾아가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머리를 무료로 잘라줬어요. 노인도 매번 따라가서 아이들과 어울리며 용돈을 나눠주곤 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머리가 이렇게 예뻐진 건 처음이에요. 별 말씀을. 우리 서연이가 원래 예쁜 건데 머리만 정리하면 더 예뻐 보이는 거야. 과거 자신처럼 힘들었던 처지의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과 자신감을 주고 싶었던 은정의 마음이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단순히 머리를 깎아주는 것을 넘어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봉사하니까 정말 보람있어요. 그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게 옳은 일이야. 아이들 보면 예전의 저를 보는 것 같아요.
혜진이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하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이들의 봉사활동은 점차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어요. 지역 주민들이 후원금을 보내오기 시작했고 다른 미용사들도 동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시청에서도 공식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지역 신문에서는 이들의 활동을 큰 기사로 다뤘습니다. 제목은 30년 만에 찾은 가족, 이제는 지역사회의 가족이 되다였어요. 기사에는 은정과 노인이 함께 봉사하는 모습과 함께 과거의 시련을 딛고 일어선 감동적인 이야기가 상세히 소개됐습니다. 정말 따뜻한 이야기네요. 이런 분들이 우리 동네에 계시다니 자랑스러워요. 은정 씨 보면서 저도 희망을 얻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겠어요.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은정은 이제 단순한 미용사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희망적인 인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교양 프로그램에서 은정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방송에 나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일이지. 우리 이야기가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럼 할까요? 그래, 혜진이가 결정해. 방송이 나간 후 은정에게는 전국에서 편지와 전화가 쇄도했어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가족을 찾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단순히 감동받았다는 사람들까지 모두들 은정의 이야기에서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언니 이야기를 보고 저도 포기했던 부모님 찾기를 다시 시작했어요. 정말요? 꼭 찾으시길 바라요. 언니처럼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겠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은정은 자신의 경험이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소중한 이야기였던 거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정은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기억들, 외로웠던 시간들, 억울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인도 은정 덕분에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았어요. 8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생기가 넘쳤고 외손녀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이 그에게는 최고의 보람이었습니다. 혜진아, 할아버지가 이 나이에 이렇게 보람된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저야말로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이런 일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니까 가능한 일이지. 어느 여름날 저녁 두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할아버지, 처음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빚 갚으러 간 집에서 가족을 찾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해. 어디서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정말 모르는 것 같아. 맞아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게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회에 젖었어요. 분노와 억울함으로 시작된 모든 일이 결국 사랑과 희망, 그리고 봉사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미용실 간판도 새로 바뀌었어요. 혜진 미용실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정은 이제 최은정이 아닌 박혜진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늦게 찾은 진짜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 속에는 할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30년간의 기다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미용실에서 은정은 마지막 정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석양이 비치고 있었고 곧 할아버지가 마중 오실 시간이었습니다. 문득 은정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깨달은 인생의 교훈을 떠올렸어요. 진실은 비록 늦더라도 반드시 밝혀지게 마련이고
선한 마음과 정직한 삶은 언젠가 보상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것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노인이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혜진아, 오늘도 고생 많았어. 집에 가자. 네, 할아버지. 잠깐만요. 은정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한번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이 석양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찾은 가족의 따뜻하고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들 앞에는 더 많은 사랑과 봉사로 채워질 아름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